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다음 주 베트남에서 요소 200톤을 긴급 수입하기로 했지만 달랑 하루치 소비량에 불과합니다. 요소수 품귀 사태로 서울시 쓰레기 수거 차량 운행까지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1대1 회동과 정책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회동 제안에 즉답을 피한 윤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 이번 대선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과 싸우는 전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조 원대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원 등 300여 명이 경찰 특별단속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고급 스포츠카를 사고 돈다발을 쌓아둔 채 호화 생활을 일삼은 조직원 등 10여 명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금 270억 원은 환수할 방침입니다. 내년 2월부터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 40만 4천 명분이 순차적으로 국내 도입됩니다. 돌파 감염 사례가 다른 백신보다 높은 얀센 접종자들의 추가 접종도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위상을 더 높이고 장기 집권을 위한 명분을 다지는 자리가 될 육중전회가 오늘부터 나흘가 열립니다. 시 주석의 3연임 구상과 연결된 이른바 제3차 역사결의가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지역에 내린 눈은 내일까지 5cm 정도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 4도 등으로 기온이 뚝 떨어져 춥다가 주말쯤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소수 문제가 심상치 않죠. 말 그대로 대란이 됐습니다. 재활용 수거업체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분리수거를 자제해달라고까지 요청했고 분리수거 차가 못 움직일 수 있거든요. 신차의 국내 탁송과 수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신차 출고가 늦어졌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요소수 때문에 차를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긴 겁니다. 유승호, 김도형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업체를 운영하는 김경식 씨는 하루 종일 요소수를 구하느라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값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예 물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요소수를 안 쓰는 2016년 이전에 출시된 중고차를 급히 구매했습니다. 10통 구매했는데 앞으로 5원 쓸 수 있는 시간이 다음 주 10한 6일 되면은 돈 나가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요소수가 없으면은 차량 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재활용품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들에게 당분간 쓰레기 배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요소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서울 시내 폐기물 운반 차량 2,200여 대 중 요소수를 사용하는 차량은 절반을 웃돕니다. 서울시는 요소수가 필요 없는 차량의 비중을 늘리고 공공차량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차량용 반도체 품귀로 고객에게 약속한 신차 출고는 차일피일 미뤄져 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신차가 겨우 출고되더라도 탁송이 차질을 빚을 판입니다. 요소수 때문에 못 움직이니까 스톱되는 차들도 많고 요소수 가격이 보통 막 7,000원에서 12,000원 이러던 게 11만 원, 막 13만 원 막 이렇게 판매하니까 움직일 수가 없죠. 자동차 대리점에도 문의가 빗발칩니다. 고객들이 불안 때문에 최근에 주문 계약하신 분들이 이제 문의가 이렇게 와서 걱정하시는 건 많이 있는데요. 차량 수출 역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수출용 차량들이 모인 인천의 한 부두입니다. 생산 공장부터 이곳까지 탁송을 하지 못하면 수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달 중순 예정된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치면 물류대란은 불보듯 뻔합니다. 국내에서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정 물량을 정부 차원에서 좀 비축을 하거나 하는 근데 이제 12월까지 이제 사태 해결이 안 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요소수 사태가 경제 활동은 물론 일상생활 불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정부는 오늘도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군용기로 들여올 요소수를 7,000리터 더 늘리고 베트남에서 200톤 요소를 다음 주에 들여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차량용 요소수가 한 달에 10리터들이 200만 통이 필요합니다. 오늘까지 나온 대책은 이틀 분량도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참모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중국발 요소수 문제가 쉽게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자 대통령까지 나서서 총력 대응을 주문한 겁니다. 이에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가동된 범정부 TF회의. 먼저 다음 주 안으로 베트남에서 차량용 요소 200톤을 긴급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요소수로 만들면 600톤, 10리터들이 6만 개 정도가 나오는 물량입니다. 호주에서 군 수송기로 들여오기로 한 요소수도 2만 7천 리터로 7천 더 늘렸고 추가로 해외에서 요소 1만 톤을 더 수입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한 10여 개 나라에서 같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 역시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비축 중인 요소수 일부를 민간에 풀 방침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용되는 한 달치 차량용 요소수 2만 톤, 10리터들이 200만 톤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600톤이면은 계산해봐도 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은데. 정부는 요소수 사재기 현장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최대 요소수 생산 공장의 라인 일부가 요소 부족으로 가동을 멈추는 등 요소수 생산 차질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명기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달고나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과일을 씻기도 하는 베이킹 소다도 사실상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해 써왔다는 걸 아십니까? 그런데 요소수에 이어 이 베이킹 소다도 공급이 멈췄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일으킬 원료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글입니다. 중국산 베이킹 소다를 구할 수 없어 터키산으로 대체한다는 공지가 적혀 있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 일명 베이킹 소다는 제빵이나 청소용품 등 우리 일상과 밀접한 곳에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끈 오징어 게임 속 달고나에도 이 베이킹 소다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생산량이 떨어지고 사실상 수출 정지에 들어서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이 다 안 들어와서 가격이 다 오르고 있고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베이킹 소다는 국내 생산 없이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생산 자체를 잘 안 해가지고 흔적도 중국 마음대로 해줘가지고요 2.5배 정도 올랐을 거예요 단가가. 문제는 베이킹 소다처럼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품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소수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형태가 너무 지속되거나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에는 다시 재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수입품 공급망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지만 일단은 요소수 사태 해결에 집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이 수입한 품목 12,586개 중 3,941개, 31%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80% 이상이었고 중국 수입 비율이 80% 이상인 품목은 1,850개로 미국과 일본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제2, 제3의 요소수 사태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1대1 회동과 정책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보통 이런 제안은 쫓기는 사람보다 쫓는 사람이 내놓죠. 윤 후보는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보겠다며 답을 유보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1대1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과거 청산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중요하다며 주 1회 정책 토론도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정치 세력간의 정권을 놓고 하는 경쟁을 넘어서서 누가 더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민생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후보는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보겠다며 답을 유보했습니다. 오늘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잠깐 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자신의 공약과 관련해선 블록체인 기술 기반 전국민 개발 이익 공유제를 제시했습니다. 특정 소수 또는 특정 부패 정치 세력들이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건 결국 블록체인 기반의 개발 이익 국민 공유 제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1년 유예가 필요하다며 젊은 층 구애에 나섰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예정대로 내년 과세에 나서겠다고 밝혀 재난지원금에 이어 또 다른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사실상 첫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윤 후보는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대선은 대장동 게이트 몸통과 싸우는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각을 세웠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준석 당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방명록에는 선열의 뜻을 받들어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어 국회로 이동한 윤 후보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처음 참석해 대장동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각을 세웠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과 싸우는 소위 부패와의 전쟁입니다. 대장동만이 아니고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에게 대선 전략 및 비책을 상징하는 비단 주머니를 전달했습니다. 이 상징적 의미의 그것을 제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런 게 한 몇 박스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긴급 현안 보고에도 참석해 현역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환영식을 치렀습니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부의장, 정진석 부의장을 잇따라 만나 국정 중심을 의회에 놓고 입법부를 가장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선의 권성동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고 선대위 구성을 맡겼습니다. 자리 사냥꾼은 피해야 한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는 캠프의 전면 재편을 요구하고 있지만 윤 후보의 생각은 다른 듯합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선의 권성동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권 의원이 선대위 조직과 인선을 위해 당 원로와 중진 등과 협의하는 채널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광흥창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강팀 등 대선을 주도했던 최측근 조직의 폐해를 지적하며 선대위 확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광흥창팀이다, 금강팀이다 하는 이런 소수 정예 체제의 대통령 선거 운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집권 후에 바로 소수의 측근 인사에 의한 이 유사 독재로 늘 흐르고, 하지만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당대표는 선대위 확대에 대해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대통령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자리 사냥꾼이 모여든다며 선대위 인사에 우려를 나타냈고, 이준석 대표도 김 전 위원장의 발언에 힘을 실으며 가지치기를 강조했습니다. 전면 재구성 자리를 비우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권 의원은 김 전 위원장 등 원로 정치인들을 뵙고 의견을 청하고 실력 위주의 실무형 선대위를 조직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선대위 구성을 놓고 묘한 신경전이 연출되는 가운데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된 첫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정치부 원주희 기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 기자, 윤 후보가 최종 선출된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아니겠습니까? 네.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상당히 많이 앞섰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5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가 31.2%, 윤 후보가 43%를 얻어 11.8%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오차 범위 바뀌고요. 윤 후보가 40%대 지지율을 보인 것도 처음입니다. 이 밖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4.7%, 정의당 심상정 후보 3.7%,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1.4% 순으로 나타났고요. 같은 기간 실시한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 30.3%, 윤 후보 45.8%로 나타나서
현재 양 후보 간 격차가 어느 정도 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네. 민주당은 경선 직후에 컨벤션 효과를 못 봤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경선 막바지에 이 전통적인 보수층이 윤 후보 쪽으로 결집을 했었고요. 후보 확정으로 여론의 집중 조명까지 받았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컨벤션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약간의 잡음은 있지만 홍준표 의원 등 나머지 경쟁자들이 곧바로 승복 의사를 밝힌 점도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28%로 추락했던 데다 지지자 원팀에 시간이 걸린 반면 윤 후보 경우는 거기에 비해서는 매끄러운 편이었습니다. 이 후보가 윤 후보한테 오늘 1대1 정책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제안은 뒤쫓는 후보가 앞서고 있는 후보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네. 이 후보가 좀 조급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 사례를 좀 보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윤 후보한테 공개 회동을 하자 이렇게 그랬죠.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심상정 후보도 이재명 후보에게 양자 토론을 제안했고 지난 대선 때는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끝장 토론을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 이 후보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 선출 뒤에도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돌파하기 위해서 나름의 카드를 낸 셈인데 윤 후보 입장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두 후보가 뭐 만날지 안 만날지는 뭐 두 사람 마음에 달려 있겠지만 어쨌든 정책 토론은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윤 후보가 이 후보가 주장하는 재난지원금처럼 이렇게 찔끔찔끔 주지 말고 50조 원을 주자라는 발표를 했어요. 네, 윤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하면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서 코로나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5년이면 250조잖아요. 통상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5년에 180조를 받는데 한 부분에 50조면 나머지 공약은 거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저기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는 거를 보면 5년 동안 50조 원씩 한다고 얘기를 한 건가요? 윤 후보 측은 집권 후에 한 번만 한시적으로 50조 원을 푼다는 얘기인데요. 박완주 의장의 얘기는 이런 50조짜리 대형 국정과제를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진행을 할 텐데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사면 얘기도 나왔죠. 네, 윤 후보가 집권 초기에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후보 측은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에 여쭤봐야 될 부분이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주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집안에 수억 원의 돈다발을 쌓아두고 호화 생활을 해온 이들이 붙잡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게 힘들죠. 불법 사이버 도박 조직원들이었습니다. 또 1조 2천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을 운영해온 일당과 이용자 300명도 적발됐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를 압수수색한 경찰이 방에서 현금 다발이 든 가방을 찾아냅니다. 이거 하나에 5천만 원씩이지? 네. 그럼 5억이네 이거? 네. 아파트 단지 인근에 주차된 차량 조수석 수납 공간에서도 현금 다발이 나옵니다. 경찰이 1,4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을 붙잡았더니 범죄 수익으로 산 고급 외제차에 5억 원이 넘는 현금이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도박 수익금이라든가 또 거처로 옮길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조금 급하게 압수수색한. 앞서 지난 4월에도 1조 2천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 5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인터폴 적색 수배로 국내로 송환된 뒤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사이버 도박 특별 수사를 벌인 결과 사이트 운영자와 일반인 200여 명 등 344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범죄 수익금 270억 원도 환수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11명을 도박장 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아편 성분이 들어있는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으로 구매해 투약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한 장당 100만 원씩 받고 팔기도 했죠. 이들은 수술을 받아서 아프다는 거짓말로 환자 행세를 하며 처방을 받았는데 진단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써준 의사들도 입건됐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약국에서 목발을 짚은 채 약사 앞에 서 있습니다. 곧 약봉지를 건네받고 절뚝거리며 자리를 뜹니다. 다친 것처럼 보이는 이 여성은 사실은 아픈 척하며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구매한 가짜 환자였습니다. 펜타닐은 중추신경계에서 통증 전달을 억제하는 진통제로 주로 암이나 만성 통증 환자에게 쓰입니다. 진통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매우 효과적인 치료제이지만 아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의존성이 있어서 주의 깊게 처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펜타닐을 산 구매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술을 받아 몸이 아프다며 거짓말을 해 처방을 받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2018년부터 펜타닐 패치를 무려 1만 매를 구했는데 직접 사용하거나 하나에 100만 원을 받고 지인에게 넘기기도 했습니다. 병원, 약국을 통해서 유통이 되는 의약품이다 보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마약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감퇴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투여를 하고 부작용이 심해서 자발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경찰은 구매자 26명 중 1명을 구속하고 진단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써준 의사 9명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MBN 뉴스 강선입니다. 휠체어를 탄 채 지하철을 이용하고 또 밖으로 나오려면 엘리베이터는 필수 시설입니다. 그런데 불이 나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이 휠체어 이용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표선우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김재익 씨. 혹시라도 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까 늘 불안합니다. 불이 나면 엘리베이터 가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화재 상황이 나면 장애는 뭐 죽을 수밖에 없지. 다른 대피 상황을 저는 경험을 못 해가지고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지하철역 안에서 밖으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일단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까지 계단에 설치된 리프트를 이용해 올라갔습니다. 걸린 시간은 7분 정도. 이번엔 지하 1층에서 밖으로 나가는 방법을 찾아봤지만 바깥과 연결된 계단엔 리프트가 없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엘리베이터뿐입니다. 이동하는 데만 10분 가까이 걸려 사실상 대피의 골든타임이 지날 수밖에 없었고 리프트만으로는 출구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 역뿐만 아니라 서울 대부분 역사에서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가려면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타야만 합니다. 결국 휠체어 이용자들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여간에 꼼짝없이 갇히게 되는 셈입니다. 근데 무섭죠. 아무리 전동 휠체어여도 누가 이렇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갇혀 있고, 거기 보니까 뭐 비장애인 분들은 다 빠져나갔는데. 이동 약자들을 위하여 내열 내연 기능이 있는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다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피난 활동에 쓸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말합니다. 피난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 등의 재난 시에도 반드시 안전하게 작동돼요. 지하철역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태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고삐 풀린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이 많이 적발됐나 봐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죠. 위드 코로나 첫 주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시행됐는데 고삐가 풀린 것처럼 음주운전이 많이 적발됐다는 겁니다. 아니 얼마나 많이 적발됐길래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위드 코로나가 시작한 1일부터 7일인 일요일까지 일주일 만에 적발된 건이 2,844건인데요. 아휴. 코로나 1호 확진자가 발생했던 작년 1월과 2월을 비교해봤습니다. 작년 1월에는 9천여 건, 2월에는 7천 건 정도 발생했는데요. 그 당시 일주일에 2,100건, 1,700건 적발된 것과 비교해보면 약 800건 정도 더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늦게까지 술을 마실 수 있다 보니까 술을 더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날 또 적발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필 받은 목포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필 받았다 얘기할 때 그 필을 목포가 받았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한국관광 홍보 영상 목포편 시즌2가 나온 건데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래퍼 마미손이 수산시장 경매사들의 빠른 말을 모티브로 한 랩을 민요 풍년가와 조합해 선보였는데요. 경매 장면을 비롯해 조업 활동 등 생생한 모습들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13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필 받은 것처럼 많이 흥겨워 보입니다. 우리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폭발물 실은 드론. 드론인 줄 알았는데 폭발물을 싣고 있었다 이겁니까? 네, 맞습니다. 폭발물을 장착한 드론이 이라크 바그다드의 그린존에 있는 무스타파 알카히미 총리 관저로 들어와 관저가 부서지고 경비 담당자 7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럼 총리는 안 다쳤고요.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겁니까? 이렇게 공격의 주체 또는 배후를 주장하는 조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다행히 총리는 무사하고 공격 직후 트위터를 통해 반역의 로켓포는 영웅적인 이라크 군경의 견고함과 결의를 한치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은 무사하고 신께 감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지만 어쨌든 배우는 찾아야 할 거예요. 그래야 이런 일을 또 벌이지 않을 테니까. 네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엄지 접고 주먹 쥐기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지를 접고 주먹을 이렇게 쥐는 건데요. 네, 이 동작은 성평등 옹호 단체인 캐나다 여성재단이 코로나19 봉쇄령 기간에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이들을 위해 이 손짓을 홍보한 겁니다. 근데 최근 이 손동작으로 구조가 된 소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급한 상황에서 구출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손짓은 사실상 구조 요청 손동작인데 지난 4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 사는 16살 소녀가 납치를 당했는데 자동차 안에서 이 손동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근처를 지나던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가 이를 목격했고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다행히 이 소녀는 구조됐고 남성은 불법 감금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사람도 그렇지만 이걸 본 사람도 이 뜻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알고 또 기억해 봐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볼게요. 다섯 번째 키워드. 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사람보다 나은 소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인도에서 개를 괴롭히던 남성이 소에게 응징을 당했는데요. 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남성이 개의 목 부분을 잡고 들어올리자 개가 고통스러워하고 벗어나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말리지 않지만 이때 흰 소 한 마리가 나타나 남성을 뿔로 들이받습니다. 남성이 뒤로 넘어졌고 개는 도망칠 수 있게 됐는데 이에 누리꾼들이 영상을 찍는 사람들보다 소가 낫다 등의 반응이 보인 겁니다. 딱 말 그대로네요. 사람보다 소가 훨씬 낫네요. 여섯 번째 키워드 볼게요. 여섯 번째 키워드는 중고장터는 눈물바다입니다. 중고장터, 그럼 뭐 사이트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당근마켓 같은 사이트를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스마트폰용 중고거래 서비스 당근마켓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글 제목을 보시면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발 품귀 현상을 빚는 요소수를 구입하고 싶다는 글들인데요. 이렇게 아이가 고3인데 요소수가 없어서 꼭 필요하다는 글. 경고등이 떴는데 일하려면 꼭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급한 그런 사정 등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고3이니까 뭐 어디 데려다 줘야 되는데 요소수가 없어서 차를 쓸 수 없다 뭐 이런 건가 봅니다. 진짜 일상 회복이 되면 뭐합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김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2030 세대가 불만이 많다는 소식에 그 틈을 노리는 걸까요? 연일 2030층 표심을 공략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늘은 스타트업 기업 대표들을 만나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외쳤습니다.
다만 독점적 이익 추구는 자제해야 한다는 경고도 남겼습니다. 사실 그 기준이 좀 모호하기는 하죠.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타트업 기업 대표들을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강조하며 규제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금지되는 걸 몇 개를 정하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게 열어주는 것이죠. 일부 기업의 시장 독점에 대해선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혁신의 결과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 독점에 의한 과도한 이익 추구로 가는 것은 조금 자제될 필요가 있겠다. 또 청년 기업인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며 당과 선대위가 적극 돕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오후에는 종교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불교계부터 방문한 이 후보는 지난달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라고 발언한 것에 대신 사과하고 지원책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기독교계를 찾은 자리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종교계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요청이 나오자 이 후보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지입니다. 캠프 해단식을 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26년 정치하며 가장 참혹한 대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에서 지는 사람은 감옥을 가야 한다 이거죠. 홍 의원을 지지하던 2030 당원의 잇따른 탈당 문제에 대해선 당내 일부에서 별일 아니라는 반응이 나왔고 이준석 대표 2030을 조롱하면 안 된다고 반박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등장한 홍준표 의원은 경선 패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이 비리 의혹 대선이 돼버렸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선거에 지면 감옥에 가야 할 겁니다. 또 비리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며 병역 비리 의혹이 있었던 이회창 총재 대선 때도 마이크는 잡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30 세대 홍 의원 지지자 300여 명도 해단식에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젊은 세대의 표심에 대한 당내 신경전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언론에 오늘 정오까지 확인된 탈당자는 40명이라며 의미를 축소하자 이준석 대표가 지난 주말 수도권에서 선거인단만 1,800명이 넘게 탈당했고 2030 비율이 75%가 넘는다며 2030을 조롱해서 얻고자 하는 정치적 이득이 뭐냐고 비판해 정리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거대 양당이 윤석열 후보가 제안한 대장동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쌍끌이 특검을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제 공은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의 말대로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특검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선대위를 발족시키고 광주를 찾아 전두환을 롤모델 삼는 후보가 무슨 염치로 광주에 오겠다는 것이냐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살펴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박자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이제 본격적인 대선 대진표가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변했어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평소 기자들과 가벼운 농담도 잘하고 좀 길게 답변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일주일 전쯤부터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엔 민주당 중앙선거 대책회의를 마치고 나서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무슨 오시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다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혹시 바빠서 뭐 얘기를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정말 바빴다면 납득이 갈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이 같은 장면이 또 연출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조계사 방문 자리 모습 다시 보시겠습니다. 정말 걸리는 만큼은 드려야 되니까요. 막지 마세요. 왜냐면 길을 막으시면 안 되죠.
네, 논란이 커지자 박홍근 비서실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선 후보가 말하고 관련 설명은 대변인이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기자들은 하지만 계속 질문을 해야 하는 입장이니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뭐 그게 기자의 직업이니까요. 어쨌든 작은 말실수 하나도 조심하겠다 이런 걸로 읽힙니다. 경선에서 패배한 홍준표 후보.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홍준표 의원의 지지자가 홍준표 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상대담을 연출해서 유튜브에 이 영상을 만들어 올렸는데 먼저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저승에서 보고 있기 답답해서 와봤지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속이 쓰리지요. 글쎄요. 내 전력을 다 쏟아내니 오히려 평안해졌다고 해야 하나? 어떤 마음으로 경선에 임했는지 물어봐도 되겠지요. 그들에게 좋은 미래를 주고 싶다는 열망과 책임감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홍 의원 사이에 무슨 뭐 인연이 있습니까? 예전에 대립각을 세웠던 사이 아닙니까? 네, 대립각을 세웠기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홍 의원이 노무현 정부 때 또 노무현 저격수로 통했고 한나라당 원내대표일 땐 노 전 대통령 사절을 아방궁으로 비난하기도 했는데 이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2014년 홍 의원이 정치적으로 반대에 있었지만 훌륭한 대통령이었다면서 첫 참배를 한 후 인간 노무현에 대한 애정을 보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는 보수의 노무현이 되겠다는 말을 남겨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선대위에 배우자 실장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네, 이 생소한 직함이실 텐데요. 이 대선을 4개월밖에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사실 내조 경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모두 최근 단발머리로 스타일을 바꿨고 특히 김혜경 씨는 이재명 후보의 주요 일정을 따라다니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실장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이 의원은 MBN 취재진에게 후보 배우자 일정을 수행한다고 밝혔는데 이 의원은 강동구청장을 3번 역임하고 민주당 대변인 등을 맡아와서 잔뼈 굵은 초선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아직 선대위를 꾸리지 않았기 때문에 김 씨를 위한 적임자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선대위에 원래 배우자 전담 실장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죠. 새로 만들어진 이제 직함인데요. 원래는 그 보좌하는 수행팀이 보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분의 배우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인식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 딸 얘기를 해볼게요. 청와대 관저에 같이 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입국한 뒤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관저살이를 하고 있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이 다혜 씨는 2018년 남편 명의의 빌라를 증여받고 매도했다가 가족과 태국으로 이주하고 또 귀국을 했는데요. 오늘 논란이 커지면서 청와대 측은 위법 사항은 없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딸의 아빠 찬스라고 비난했는데 이에 민주당은 언제부터 부모가 함께 사는 게 찬스가 됐냐면서 또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예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그 관저에 결혼한 아들 부부가 그 청약에 당첨돼서 그 사이에 1년 6개월 동안 살면서 또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글쎄요, 이것도 아빠 찬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자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어옵니다. 오늘부터 얀센 접종자에 대한 부스터샷이 시작된 가운데 당국은 단계적 일상 회복과 헬로윈데이 여파는 내일과 모레를 기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불안합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정부가 계획 중인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확보 물량은 모두 40만 4천 명분입니다. 지난 9월 머크사와 20만 명분, 화이자와 7만 명분을 계약했고 나머지 13만 4천 명분은 머크, 화이자, 스위스 로슈 등 3사와 협의해 이달 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경구용 치료제가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라며 경구용 치료제 사용에 본인 부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초기에 투약을 하면 중증 입원이나 사망을 현저히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신과 함께 먹는 항바이러스가 같이 사용되면은 이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돌파 감염 사례가 가장 많은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부스터샷도 오늘 시작됐습니다.
얀센 접종자 148만 9천여 명 중에서 절반 정도인 72만 8천 명이 추가 접종 예약을 마쳤습니다. 얀센도 연일의 백신이라고 해서 맞았는데 6개월 지나면 방어율이 거의 없다라고 해서 지금 온 거라서 잘 되면 좋겠네요, 이것도. 모레부턴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50만 명에 대한 부스터샷도 실시합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760명으로 2,000명대 밑으로 내려왔지만 단계적 일상회복과 헬로윈데이 여파가 나타나는 내일과 모레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당국은 예상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저출산으로 학생이 줄고 있는 가운데 그 빈자리를 다문화 학생들이 빠르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학교는 10명 중 7명이 다문화 학생일 정도죠. 그런데도 이들은 여전히 낯선 이방인입니다. 세상 돋보기에서 심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생님 곁에 옹기종기 모인 아이들이 카드에 그려진 그림을 보며 더듬더듬 우리말을 주고받습니다. 전 산책했어요. 언제 했어요? 어제는 했어요. 어제? 올해 5월 부모님을 따라 러시아에서 입국한 15살 성주. 이름부터 생김새의 국적까지 이제는 한국인과 다를 바가 없지만 평범한 학교 생활은 아직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버스를 잘 못 탔어요. 교통카드 잘 몰라요. 그리고 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한국에 온 지 3년이 된 14살 크리스도 적응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 친구들은 없어요. 한국어 못 알아듣기 때문이에요. 엄마 집에 가요. 집에서 엄마 영어 책 읽어요. 올해 집계된 국내 다문화 학생 수는 9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며 16만여 명까지 치솟았는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전체 학생의 70% 이상이 다문화 학생인 학교까지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중 9천여 명은 본국에 살다 중도에 한국으로 넘어온 학생들. 청소년기에 한국어를 처음 접하다 보니 언어가 가장 큰 장벽인데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여러 나라 친구들이 있으니까 다 영어로만 할 수도 없고 중국어로만 할 수도 없고 한국어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한국어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알아듣긴 하거든요, 수업을. 대안학교에서 비슷한 처지 학생들끼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최대 2년뿐이라 이 기간이 끝나면 일반 학생들과 어울리는 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체성 혼란의 문제도 심각하고요. 아이들이 공부를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면서 그렇다고 공부 안 하는데 직장 갈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실은.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죠. 생김새와 말투가 달라도 이들은 모두 한국인입니다. 몽골 혼혈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라가지고 한국인이라 생각해요. 다문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기 위한 보다 세심한 학령기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상 돋보기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연례 최대 정치 행사 중 하나인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시진핑을 마오쩌둥, 덩샤오핑의 반열에 올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집권은 기본이고요. 윤석정 베이징 특파원이 그 의미를 전해드립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 사이 7차례 전체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번이 그중 6번째 전체 회의입니다. 6중 전회의 핵심은 1945년과 1981년에 이어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상 세 번째 역사결의 채택 여부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직접 전체 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역사결의 초안을 설명했습니다. 시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20차 당대회를 1년 앞두고 채택될 이번 역사결의는 시 주석을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사실상 동급의 지도자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을 전망입니다. 中国人民也绝不允许任何外来势力欺负、压迫、奴役我们。
공산당 100년 역사의 주요 사건을 돌아보고 시 주석 장기 집권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신중국 성립 100주년인 2049년에 중국몽 달성을 위한 방향도 제시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2018년 중국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에서 국가주석직 3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면서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이 가능해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6중 전후에 맞춰 대대적인 시진핑 띄우기에 나서는 상황. 오늘 보고된 역사 결의 초안은 나흘간의 토론을 거쳐 회의 최종일인 11일 공식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인간보다 더 인기 있는 가상인간도 있습니다. 연간 100억 원 넘게 벌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광고 모델, 가상 아이돌 등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영원히 늙지 않는 이들의 인기도 영원할까요? AI 앵커가 전합니다. 김주하 AI 앵커입니다. 1998년 혜성처럼 등장한 국내 1호 사이버 가수 아담입니다. AI 앵커인 저에겐 선배네요. 당시 기술적 한계로 금세 사라졌지만 3D 기술 발전과 비대면 시대에 힘입어 다시 가상인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멋진 춤사 위에 통통 튀는 매력의 소유자 가상인간 로즈입니다. 광고 모델로 나섰습니다. 전 세계 1호 가상인간 릴 미켈라는 연간 수입이 100억 원이 넘습니다. 가상인간의 확장성은 무한한데요. 가상 아이돌이 등장하고 가상인간의 굿즈 상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인간의 디지털 파일 NFT가 경매가의 8배인 400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진짜 인간도 진짜 사진도 아닌데 말이죠. AI 기반이라서 이 페이셜 익스프레션이 훨씬 더 내추럴하고 지금 아마 마케트에서 많이 본 게 아닌 거라고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트레스트가 지금 생기고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가상인간이 인간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당장 저는 기자의 자리를, 로즈는 연예인의 CFO 모델 자리를 대체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대체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벌써 수평적 공존의 현상들은 벌어졌고요. 법적으로 허용은 안 하지만 현상적으로 실제 2025년이면 가상인간 시장 규모가 14조 원에 달해 인간 인플루언서 시장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였습니다. 저렇게 던져놔도 내려는 토마토가 열리더라. 신기해. 이렇게 노지에서 잘 자라는 토마토라 해도 질소, 인산 같은 필수 영양소 하나가 부족하면 다른 게 아무리 많아도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독일 화학자 유스터스 폰 리비히의 필수 영양소 중 성장을 좌우하는 건 넘치는 영양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영양소라는 최소율의 법칙 때문이죠. 부족한 2%의 법칙은 세상사에도 잘 들어맞습니다. 한 과목만 실수해도 고시에서 떨어지는 과락도 그렇고 회의 시작은 맨 나중에 도착하는 그 한 사람에 의해 정해지는 것, 또 가장 약한 고리가 쇠사슬 전체의 힘을 좌우하는 것 등이 그렇죠. 요소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부분인데 국내 운송업계와 소방차, 구급차까지 다 멈추게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경유차 비중이 높은 유럽이나 이웃 일본 등은 느긋합니다. 왜 유독 한국만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나라들은 요소수를 자체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는 채산성이 낮다며 2011년부터 국내 생산을 사실상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이미 3년 전부터 시작된 중국, 호주 간 무역 갈등을 강 건너 불 보듯 하다가 중국이 지난달 15일 석탄 부족을 이유로 요소수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고 난 뒤 또 일주일 뒤에야 중국과 접촉에 나설 정도로 뒤늦게 허둥지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산업용을 자동차용으로 전용하는 건데 이렇게 하려면 공정을 모두 다 바꿔야 하니 시간도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현장에서 시큰둥한 이유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소수만의 문제일까요? 무역협회에 따르면 2차 전지 소재인 수산화 리튬처럼 특정 국가에 80% 넘게 의존하고 있는 품목은 자그마치 3,941개나 됩니다. 우주 발사체 기술이 있다 해도 자그마한 부속 하나가 없어서 쏘아 올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부는 우리가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전략 물자가 뭔지, 그리고 그 공급이 막혔을 때 대체 물자는 어떻게 구할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런 게 청와대와 정부의 존재 이유 아닐까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한국만 왜 요소수 난리였습니다. 절기상 입동이 지나면서 겨울이 성큼 찾아왔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선 단풍이 지기도 전에 눈이 내려 얼어붙었고 오늘 밤부터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이 불어 내일 아침에는 꽤 추울 거라고 합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높은 산은 이미 겨울옷을 입었습니다. 이파리가 떨어져 앙상한 나뭇가지에는 하얀 눈이 쌓였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내리던 비가 눈으로 바뀐 겁니다. 해발 1000m 강원도 화천의 광덕산 정상입니다. 이곳은 눈이 내리고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처럼 나무에 눈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비는 내일 새벽부터 다시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경북 북부와 강원 영서 산지에는 최고 8cm 정도의 눈이 쌓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고 서울은 4도까지 낮아집니다.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9일 아침 최저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겠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인 13일부터 풀려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앞으로 5년 뒤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국가 채무 비율입니다. 올해 말 기준 채무 비율은 51.3%지만 5년 뒤엔 무려 15.4%포인트가 올라 66.7%로 예상이 되죠. 같은 기간 주요 7개국 G7의 채무 비율은 오히려 3.2%포인트 떨어지는데 말입니다. 선진국 가운데 채무 비율이 오르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10%포인트대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 앞으로 5년 동안 빚이 가장 빨리 느는 나라가 될 거다는 겁니다. 경제 규모 대비 채무 비율 증가는 국가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두 자릿수의 채무 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재무 건전성은 무난하다는 평을 받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국가 채무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채무 증가 속도가 이렇게 빠른 건 대비가 필요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대출해주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가 오늘 오를 예정인데 기준금리 인상폭보다 더 큽니다. 투기를 막겠다는 대출 규제가 무주택 서민 대출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2일부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가 최고 0.35%까지 오릅니다. 관련 대출을 취급하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들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금리 인상 확정 공문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디딤돌 대출 미입자금 관련으로 해서 금리가 12일부터 오를 예정이라고 문서가 나온 게 있거든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현재 금리는 소득 수준에 따라 10년 만기 기준 1.85에서 2.15%인데 2.0에서 2.5%로 최저 0.15%포인트에서 최고 0.35%포인트까지 오릅니다. 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준금리 인상분인 0.25%보다도 0.1%포인트 높게 인상되는 셈입니다. 금리가 곧 오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부 은행 지점에서는 미리 대출을 받겠다는 사람들이 몰리며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시중은행과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다른 상품의 대출금리가 오르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금리차가 좀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측면이 일단 첫 번째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금리차가 좀 너무 확대가 돼서. 그러나 부부 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라는 점에서 다른 상품과 연계해 인상하는 게 맞느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내일도 집을 나서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오늘만큼 강하게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강원 산지를 따라서는 3에서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에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를 따라서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오늘보다 더 따뜻한 옷 입고 출근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7도에서 많게는 12도가량이나 뚝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은 4도를 기록하겠고요. 목요일에는 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보이는 기온보다도 더 낮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 일부 산지를 따라서도 비와 눈이 섞여 내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4도, 한낮 기온은 9도 예상되고요. 수원과 충주도 한낮에 10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 아침 기온 7도가 예상됩니다. 대구 아침에 5도 선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분간 서해상에서는 비나 눈구름이 자주 만들어지겠고 추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